연말 특집 과학톡 사이언스 배틀로 찾아왔습니다. 어디에서도 보지 못했던 새로운 배틀쇼가 지금 시작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이언스 배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을 연말 특집에 찾아뵙는데요. 우선 오늘 이런 얘기로 시작하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 과학은 제가 알기로 익숙해 있던 그 편견을 깨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닌가. 여성과 남성이 같이 서 있을 때 남성이 반드시 커야 한다. 이런 편견을 오늘 바로 깨고 시작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네. 제가 오늘 막중한 책임을 안고 오늘 이 자리에 선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편견을 깨시는 우리 야구 여신. 오늘은 과학 여신. 네. 자, 여러분은 오늘 마음을 움직이는 단 하나의 과학 강연을 찾아가는 여정을 저희와 함께 하시게 되는데요. 오늘 사이언스 배틀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과학 전문가 네 분을 모셨죠. 그렇습니다. 어렵고 멀게만 느껴졌던 과학인데요. 하지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과학과 관련된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 겁니다. 여기 계신 100분의 현장 평가단께서는 가장 내용이 좋았고 또 내가 관심과 흥미를 갖게 해준 강연자에게 투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단순한 관객이 아닌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최고의 강연을 뽑아주실 평가단 여러분이 거죠. 자, 오늘 이곳에는 엄정한 평가를 위해서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그리고 선생님들까지 100분의 현장 평가단이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40여 년 이 연식이 나오는데요. 네. 40여 년 진행을 해본 그 무대에서 관객석의 눈동자가 이렇게 반짝이는 눈동자는 처음 봤습니다. 네. 우리 영재학교 학생들 때문인데요. 여기는 뭐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그러니까 졸리면 자도 됩니다. 다만 카메라가 계속 비추고 있다는 거 오늘 명심하시고 주무셔도 됩니다. 네. 이게 더 무서운 협박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강연 배틀을 시작해 볼 텐데요. 자, 네. 인영 씨. 순서는 어떻게 되죠? 아무래도 배틀인 만큼 순서를 정하는데 저희가 신중을 기했습니다. 방금 대기실에서 강연 순서를 정했는데 추첨으로. 네, 추첨을 통해 정했습니다. 그 결과 강연 순서는 4번. 아마 이분들도 수많은 강연을 해보셨을 테지만 이렇게 대결 형식으로 강연을 해보시는 건 오늘이 처음일 것 같아요. 그것도 이렇게 눈이 또록또록 빛나는 영재 평가단 앞에서요. 우리 야구 여신에서 오늘부로 이제 과학 여신으로 우리 별명이 바뀌는 네. 인영 씨는 본인이 만약에 강사라고 하면 첫 순서가 좋을까요? 마지막이 좋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좀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아하. 첫 순서가 긴장도 좀 덜 되고 낫지 않을까요? 처음을 선호하시는군요. 네. 잠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인영 씨가 학창 시절에 그 매를 대하는 자세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가장 먼저 때려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첫 번째 강연은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과학계의 덕후, 괴짜 메이커 임지순 책임연구원입니다. 사실 굉장히 안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굉장하신 분들 뒤에 발표하게 되면은 부담감도 굉장할 거고 그래서 제일 먼저 하게 돼서 지금 좀 홀가분하고요. 오늘 제가 얘기할 내용은 기술을 활용하는 입장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키 메시지는 무엇을 만들 수 있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무엇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만들어야 한다. 이게 제 키 메시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기술의 유통기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게 된 임기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 방금 전에 보신 연주는 제가 활동하는 인디 메이커 팀인 DTMR에서 제작한 수제 전자악기입니다. 수제 쿠키도 아니고 전자악기예요. 예, 여러분 인디 메이커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셨죠? 예, 인디 메이커라는 거는 여러분이 아시는 인디 밴드, 그 인디 밴드의 정신을 계승하는 개발자 집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활동은 주로 어떤 아이디어를 새로 떠올리고 그런 기획 단계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구현하는 프로토타이핑 단계 이렇게 두 가지가 주를 이루게 됩니다. 프로토타이핑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왜냐하면 머릿속에서 떠올렸던 아이디어를 50%만 만들 것인가 아니면 150%까지 뽑아낼 것인가를 여기서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러한 프로토타이핑, 시제품 제작 단계에는 기술이라는 요소가 포함이 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앞에서 저는 어떤 무엇인가를 만들 때 필요한 기술이 뭐가 있고 그 기술이 어떤 유통기한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드릴 겁니다. 예, 우유는 유통기한이 일주일이죠. 기술은 얼마나 길까요?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이 어떤 전자제품을 만들고자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20년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1990년대. 예, 그때는 뭔가 전자제품을 만들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게 필요했고 돈과 시간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로를 만들어 가지고 회로 기판을 새로 만들어야 됐고 만들어낸 회로 기판 위에다가 하나씩 부품을 납땜을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만들어낸 회로에 프로그램을 짜서 그 프로그램을 입력하기 위해서 또 이런 오른쪽에 있는 굉장히 비싼 고가의 장비를 사용해서 몇 분 동안 프로그램을 굽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됐고요. 또 기계의 외곽 케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컴퓨터 NC가 있는 공작소에 찾아가서 도면 들고 가서 공작소 사장님께 잘 부탁드립니다. 굽신굽신 하면서 부탁하는 그런 품이 많이 드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자, 2016년으로 와서 그럼 요즘은 여러분이 뭘 가지고 이런 걸 만들 수 있냐? 예, 보시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여러분이 웬만한 걸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3D 프린터. 많이 보셨죠? 예, 요즘 유행에 타고 있습니다. 어떤 도면을 입력해주면은 그 3차원 물체를 마치 종이 뽑아내듯이 3차원으로 뽑아주는 3D 프린터. 요즘은 가격이 100만 원 이내로 내려갔죠. 그리고 오늘 중심적으로 얘기하게 될 이 오픈소스 하드웨어. 예, 대표적인 아두이노의 그림이 여기 그려져 있는데 혹시 여기 오신 분 중에서 아두이노 아시는 분? 예. 아, 역시 영재학교입니다. 예,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두이노를 알고 계십니다. 예, 미래가 밝아요. 자, 아두이노가 뭐냐면은 오픈소스 하드웨어고 오픈소스 하드웨어는 설계가 공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응용하고 변조할 수 있는 거를 그런 하드웨어를 오픈소스 하드웨어라고 부릅니다. 이 아두이노는 모든 만드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요소들을 공통적인 요소들을 하나에 모아놨어요. 지금 여기에 보시는 거. 이 악기도 심지어 아두이노로 만들었습니다. 아두이노에는 그런 공통 분모를 모아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회로를 새로 만들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 공통 분모인 보드를 갖다가 사용하되 이걸 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냐? 먼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두이노를 접하면 이것부터 시작합니다. 예쁜 LED를 깜빡이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몇 명이 LED 덕후가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이런 굉장한 걸 만들어냅니다. 3D LED.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뭐 이런 RC카, 옛날에 많이 유행했던 RC카인데 초음파 센서를 달아가지고 주변의 장애물을 피하는 RC카를 아두이노 가지고 손쉽게 만들어내고 또 이건 어떤 술 좋아하시는 분이 만든 것 같은데 술을 가지고 유량 펌프를 가지고 술을 섞어주는 로봇 바텐더를 만들어냈습니다. 취미생활과 공학을 굉장히 잘 엮은 거죠. 라즈베리 파이라는 또 다른 오픈소스 하드웨어가 있어요. 이 라즈베리 파이는 뭐냐? 원래 목적은 이거예요. 제3세계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좀 싼 PC를 보급해서 교육을 좀 돋구어보자. 이런 목적으로 나와서 사실 이 가격이 한 3, 4만 원 정도 하는 이 저렴한 PC, 이 보드에다가 그냥 모니터, 마우스, 키보드를 붙여서 그냥 PC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아두이노 같이 하드웨어를 바깥에다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이거 가지고 굉장한 장난감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닌텐도 게임보이가 지금 2개가 있는데 뭐가 진짜 게임보이일까요? 왼쪽? 오른쪽이 진짜 게임보이입니다. 왼쪽에 있는 거 풀컬러 HD인데 이거를 아두이노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짝퉁이 진짜보다 낫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 오른쪽에 있는 거 라즈베리 파이에다가 터치 디스플레이를 얹고 네트워크를 얹어서 그냥 핸드폰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작 핸드폰. 그리고 요즘 라즈베리 파이를 가지고 사람들이 뭘 만드느냐 보면은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제일 유행을 많이 타고 있는 게 이런 스마트 미러입니다. 어떻게 만드냐?
반투명 거울이 있어요. 반투명 거울을 사서 그냥 붙입니다. 그 거울 뒷면에다가 또 디스플레이를 하나 놔요. 그리고 라즈베리 파이를 연결합니다. 그럼 뭐가 가능하냐? 그냥 아침에 거울 보고 화장하면서 옷 매무새 가다듬으면서 오늘 날씨 확인하고 날짜 확인하고 일정 정보 보는 이런 응용이 가능한 거죠. 이런 것들이 제품으로는 안 나왔는데 사람들이 자작을 해서 쓰고 있다는 거. 그런데 사실 이런 도구들이 저 같은 사람을 좀 힘들게 해요. 왜냐? 이 라즈베리 파이 발전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라즈베리 파이는 한 5년 나온 지 5년 정도 됐어요. 5년 정도 됐는데 그 발전 속도가 어떠냐면은 14년에 초기 버전을 좀 개량한 게 나왔습니다. 15년에 그 다음 2가 나왔고 15년 말에 그 2를 또 아주 라이트하게 만든 게 나왔고 16년에 또 새로운 게 나왔습니다. 지금 좀 새로운 게 나올 시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저희 같은 사람들은 매년 새로운 보드를 사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굉장히 힘겨워지고 있고 이런 현상들이 모든 개발 도구, 이런 자작 도구에 있어서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들 스마트폰 쓰시죠? 스마트폰 중에서도 안드로이드 이야기를 해볼까요? 안드로이드가 발전하는 속도는 정말 폭주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제가 직전까지 근무했던 회사 비비비라는 스타트업의 이야기입니다. 이 회사는 목표가 이거였습니다. 어떤 진단기기, 혈액 진단기기를 만드는 겁니다. 사람들이 쉽게 쓸 수 있는 혈액 진단기기를 만들기 위해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기반의 혈액 진단기기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걸 만들려고 하니까 국내에서 만들려면은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것도 많지 않고 굉장히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 것 같아서 하나의 전략을 세웠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중국에선 이런 짝퉁 아이폰을 잘 만든다더라. 진짜랑 똑같은데 10만 원에 만들고 있어요. 이건 진짜입니다. 그래서 그래, 아예 우리도 짝퉁이 되어보자. 중국에 가서 짝퉁 업체랑 협업해서 뭔가를 만들어 보자 하고 중국에 갔어요. 진짜로 중국 업체랑 같이 일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계를 만들었어요. 안드로이드 4.4 버전 기반으로 작년에 하나의 혈액 진단 기계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미국에 가서 쇼케이스를 했습니다. 발표를 하고 우리 그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다. 자, 이제 좀 쉬면서 샌프란시스코 구경도 하면서 놀아보자 하고 구글 개발자 행사에 갔습니다. 놀러 갔는데 구글에서 이런 걸 발표하고 있습니다. 2015년 5월 안드로이드 6.0 마시멜로우가 발표되었습니다. 저희는 4.4로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 자괴감과 허탈감을 이기지 못하고 바로 중국행 비행기표를 끊고 중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중국 업체 사장님께 안드로이드 6 못 올려요? 지금 올리면 안 돼요? 물어봤어요. 그러자 사장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솔직히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5.0 오랫동안 올릴 수 있습니다. 6.0 못 올립니다. 6.0을 지금 올리고 싶으시면은 삼성하고 일하시든지 화웨이하고 일하세요. 그래서 제가 몸담았던 이 회사 지금 2016년 현재 안드로이드 5.0으로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고 구글에선 안드로이드 7.0 누가를 발표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너무 빠르게 기술이 발전하고 있고 사실 기술은 도구잖아요. 도구가 왜 이렇게 빨리 발전하고 있을까요? 사실 그 이유 단순합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도구가 쉬워졌기 때문이에요. 도구를 쓰는 게 너무 쉬워졌고 쉬우니까 도구로 뭘 만드는 사람들이 빨리빨리 뭘 만들어서 시장에다가 쏟아냅니다. 그러면 사용자들도 빨리빨리 적응해버려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 스마트워치는 이런 겁니다. 핸드폰을 만들던 회사가 이제 핸드폰이 그렇게 많이 안 팔리니까 핸드폰을 대체할 수 있는 팔만한 걸 찾자 하고 소비자들의 주머니를 털기 위해서 아이템을 선정한 게 스마트워치예요. 사실 소비자들은 스마트워치를 원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겠다기보다는 자기들이 팔 걸 만들기 위해서 상품을 설계한 대표적인 사례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술을 연구하는 건 당연히 하시되 만들 수 있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왜 만드는지 필요를 찾아서 만들어야 해서 만드는 자세를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아까 등장하셨을 때 깜짝 놀랐어요. 아주 멋진 전자악기를 다뤄주셨는데 실제 기타 소리랑 거의 비슷했죠. 네. 근데 지금 한 기업의 책임 연구가로 계시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전자악기를 또 개발하시고 아주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악기를 뭐 특별히 개발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저는 엔지니어기도 하지만 취미로 밴드 음악을 한 10년 넘게 해왔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느낀 것이 내가 음악을 잘하고 싶지만 음악 비전공자로서 음악 전공자들을 연주로 더 압도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작곡으로 압도할 수도 없고 그럼 내가 가지는 장점이 뭐가 있을까 하니까 음악가들이 악기를 만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악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악기를 뭐 한 지금까지 1,000개 정도 만들었고 계속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여기도 질문이 있습니다. 예. 아니, 학생들 사이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좀 어려 보이나요? 네. 저는 이 평가단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네. 지금 제 옆에 있는 우리 여학생이 아까부터 계속 궁금한 게 있는지 그냥 엉덩이를 들썩들썩 하거든요. 자, 궁금한 거 시원하게 한번 질문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1학년 이정수입니다. 강의를 듣고 나니까 지금 발전하고 있는 이런 기술들의 기반이 그 프로그래밍을 사용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프로그래밍을 더 쉽게 배우기 위해서 어떤 팁 같은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보고 뭔가 이제 필요성이 떠올랐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프로그래밍으로 자기가 뭘 만들고 싶을지를 먼저 생각을 하세요. 아이디어를 먼저 떠올리고 기획을 하세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인터넷에서 검색을 합니다. 정말 천재적이고 정말 새로운 아이디어 아니면 웬만하면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운을 받아요. 그리고 그걸 돌려봅니다. 그 다음에 그걸 조금씩 고쳐 나갑니다. 조금씩 고쳐서 뭐 버그가 생기고 컴파일이 안 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컴퓨터 터지지 않거든요.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대로 고치세요. 그게 가장 빠르게 실력을 늘리는 길입니다. 자, 그럼 과연 이 기술의 유통기한이라는 강연이 평가단의 마음을 얼마나 움직였을까요? 첫 번째 강연은 임지순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강연은 기발하고 재미있게 과학을 전하는 과학 전도사, 과학계의 스타 작가 최원석 선생님입니다. 상당히 많이 긴장되고요. 과학은 놀이다 또는 놀이는 과학이다라는 건데요. 일반 우리가 흔히 과학을 어렵고 따분하게 생각하는데 과학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 놀이 속에도 과학이 숨어 있다. 그래서 과학을 어렵고 따분하게 생각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불의 세계로 안내할 안 뜨거워요, 근데.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과학교사이면서 과학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최원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 강연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제 이름을 아마 잊지 못하실 겁니다. 지금 보이시죠? 자, 제 이름은 원석인데요. 독일어로 억지로 바꾸면 아인슈타인입니다. 오, 놀랍죠? 자, 여러분들 어디 가서 오늘 무슨 강연을 들었느냐라고 묻는다면 아인슈타인에게 강연을 들었다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과학을 좀 더 친근하게 느끼게 하려고 과학 아인슈타인이 그려져 있는 티를 입고 수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수업을 한참 하고 있는데 아이들 두 명이서 뒤에서 이렇게 티격태격 싸우고 있어요. 한 명의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옷 앞에 있는 그 사람 과학자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가 가소롭다는 듯이 선생님 우유 모델이지요. 우리는 이 우유 드셔보셨어요? 자, 우리는 아인슈타인이 우유 모델인 그러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학을 좀 더 친근하게 느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영화를 도입하면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영화를 수업에 도입해서 사용했습니다. 영화 속에는 다양한 과학적 사실이 들어있고요. 과학적 상상력이 풍부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매우 좋아하는 수업이 되었었는데요. 과학을 수업에 사용해서 성공을 했지만 몇 년 가지 않았어요. 더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났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게임 좋아하시죠? 게임이 등장해서 저는 뭐 곤란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곧바로 게임에 적응했습니다. 방금 이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컴퓨터 게임이라는 것은 과학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공학적인 여러 가지 기술이 컴퓨터 게임 속에 녹아 있는데요. 특히 스타크래프트와 같이 이러한 SF 게임은 게임 내용 자체가 과학입니다. 그래서 이 스타크래프트를 활용해서 수업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스타크래프트가 한물 같지만 그 당시에는 상당히 인기가 좋았었고요. 아이들이 매우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영화와 게임에서 성공을 하고 난 이후에 저는 다른 것들도 찾았습니다. 패션, CF, 동화 속에 모두 과학적 사실들이 들어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즐기고 있는 모든 문화 속에 과학이 다 숨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속에 또 하나의 연결고리가 있었는데 바로 놀이가 그 속에 공통분모로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놓고 생각해 보면 과연 모든 것이 그랬을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저 TV 이 속으로 들어가면 저 사람에게는 TV가 엄청나게 필요한 물건이겠지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 중독인 저 사람도 엄청 필요한 물건이었을 것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처음으로 TV를 만들고 스마트폰을 만든 사람은 저게 꼭 필요해서 만든 것일까요? 이 두 가지 경우는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식사할 때 꼭 필요한 포크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중세시대까지요, 서양에서는 포크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포크는 11세기에 유럽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때에도 사람들은 포크를 사용하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사람의 손을 닮은 이 불경한 물건을 사용하는 것을 주저했어요. 하지만 이제 포크를 사용하게 되자 사람들은 다양한 포크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많은 포크요. 저게 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믿지 말라고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과학자들도 현대 문명을 만들어낸 과학자들도 놀이를 즐기다가 현대 전기 문명을 만들어냈어요. 마찰 전기 기구를 만들어내자 놀래 신부라는 사람은 아이를 공중에 매달고 마찰 전기로 대전시켜서 금속 조각이 끌려오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갈바니 같은 경우에는 의사였는데요. 개구리를 해부하면서 서로 다른 금속을 가져갔더니 개구리 다리가 움찔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이야기로 나중에 다시 탄생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돼요. 현대 전기 문명은 이런 식으로 과학자들의 놀이에서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노는 것만 좋아하니까 드디어 문제가 생깁니다. 올 초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알파고가 인간을 이겼습니다. 그죠? 우리는 이 사실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돌려서 생각해 보세요. 인간보다 계산이 느린 컴퓨터 쓰시겠습니까? 자, 터미네이터 보냈더니 인간한테 얻어 터지고 와요. 그 로봇 쓰시겠습니까? 그죠? 인간보다 계산이 느린 컴퓨터나 인간보다 힘이 약한 로봇은 처음부터 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인간보다 앞서 나가는 데 있어서 시간만이 문제였지 처음부터 인공지능이나 로봇은 인간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너무 암울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인간이 앞서 나갈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뭐냐면 노는 겁니다. 노는 거는요, 로봇이 절대로 사람을 따라올 수 없습니다. 물론 얘는 노는 로봇이에요. 하는 것이라고 노는 것밖에 없습니다. 블록을 가지고 놀고 비행기를 가지고 노는 브레이시라는 로봇인데요. 이 로봇이 노는 것과 완전 놀고 있죠. 그죠? 사람의 노는 것은 수준이 다릅니다. 사람의 노는 것을 로봇이 따라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는 데는 창의성이 필요하거든요. 로봇은 창의성이 없으니까 저 브레이시나 로봇은 자기가 놀고 있으면서도 노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로봇이 놀면서 나 놀고 있네 이런 거는 참 상상하기 힘들죠. 우리가 어떤 민족이죠? 그렇죠. 배달 민족이죠. 자, 배달 민족입니다. 가운데 한 글자 넣으시면 안 되지, 그죠? 우리는 배달 민족이고, 그리고 먹과 풍류를 아는 민족이라고 교과서에 배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이 자, 여러분들 오늘 노세요라고 얘기하신 거 들어본 적이 없죠? 우리는 놀면 안 됩니다. 왜요? 학생의
본분은 공부하는 거라고 배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혼나죠. 도날드덕이라는 과목은 배워보신 적이 없잖아요. 저는 아이들이 교과서에 낙서하면 되게 좋아해요. 재밌어요. 아이들 교과서에 낙서들. 그죠? 그 다음에 중국의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상상 한번 해봅시다. 무슨 그림일까요? 와, 엄청난 상상. 이 아이는 계속 오토바이 타는 그러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고 있었겠지요. 이렇게 우리는 놀아야 하는데 놀지 못하게 하니 사실 교과서가 재미없습니다. 교과서는 가지고 놀아야 제맛인데, 그죠? 교과서에 낙서도 하고, 그죠? 저 나무 토막이 뭔지 혹시 아시겠어요? 저 나무 토막이 뭐냐면요, 비석치기용 나무 토막이에요. 저렇게 팔아요. 왜 팔까요? 우리 주변에 뭐가 없습니까? 돌을 볼 수가 없습니다. 비석치기를 하기 위해서는 비석치기용 돌을 고르고 깨고 하는 공학적인 작업이 필요한데, 그걸 모두 다 생략하고 뭐부터 시작합니까? 세워두고 그냥 넘어뜨리는 것만 합니다. 이게 비석치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비석치기의 큰 진짜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돌을 만져보고 돌의 촉감, 돌의 다양한 종류, 돌을 깨트려서 돌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드는 그런 공학적인 작업이 비석치기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다 생략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놀이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놀이 속에 창의성이 들어있다고 하니까 어머니들이 아이들에게 블록 장난감을 사주세요. 블록 장난감을 사주면서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세요. 한참 아이가 블록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난 다음에 엄마가 아이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얘야, 이제 충분히 놀았으니 공부해야지. 창의성이 중요하다면서요. 그래, 블록 장난감을 창의성 길러야 된다고 사주었는데 그건 공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기지 못하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기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 놀아야 합니다. 잘 놀아야 한다는 제 의견에 공감하신다면 여러분 함성과 함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역시 예. 인기 과학 서적의 작가이시자 중학교 선생님 출신이시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지 아주 학생들의 눈높이에 딱 맞는 아주 재미있고 알찬 강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침대만 과학인 줄 알았거든요. 예, 오늘의 주제인 놀이는 과학이다. 정말 잊을 수 없는 강연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옆에 계신 지금 어머님께서요, 질문이 너무나 하고 싶으셔가지고 아까부터 들썩들썩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학생보다 더 열심히 집중해서 강의를 들으셨는데요. 자, 궁금한 거 질문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승숙입니다. 아이들이 좀 더 재미있게 과학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고 제가 와서 이렇게 들어봤는데요. 아이들한테 어떻게 과학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재미있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과학을 일단 재미있게 공부를 하시고 싶으시면요. 과학에 흥미가 없는 사람인 경우에는 일단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서부터 과학적인 내용으로 다시 거슬러 오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임 같은 경우에 게임은 좋아하는데 공부하기는 싫어요. 그러면 일단 게임과 과학과의 연결고리를 이제 놔주면 아이가 게임에서 과학으로 넘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과학이 나와 관련 있는 재미있는 과목이다라는 생각부터 해야지 일단 과학이 재밌어지고 흥미로워질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훌륭한 대답.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오늘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강의를 펼쳐주신 놀이는 과학이다. 과연 학생 평가단의 호감도를 얼마나 끌어올리셨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아주 재미있는 강의 들려주신 두 번째 강연 최원석 선생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강연은 우리나라의 미래와 경제를 책임지는 대표 연구원 지식 콘서트의 장을 열어줄 김인숙 박사입니다.
무척 설레이고요. 배틀하는 사람들에 대해 점수를 줘야 되잖아요. 점수를 몇 점 줄까 궁금해할 것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집중하고 저를 막 이렇게 평가자로서 바라볼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흥분이 되고 설레이고 긴장됩니다. 저는 오늘 제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 우리가 많이 듣고 있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하면 말이 길기 때문에 제가 그냥 4.0 이렇게 말할게요. 우리가 뭐 웹 2.0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4.0은 4차 산업혁명을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하고 싶은 말은 4.0은 가장 중요한 게 사물 인터넷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공장에 들어갔다. 그게 4차 산업혁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핸드폰으로 신발을 주문을 해요. 자기 발을 딱 사진을 찍어가지고 핸드폰으로 보내면 어디에서 그걸 맞춰준다는 얘기죠? 공장에서 제 발에 맞는 신발을 만들어줍니다. 이게 4.0이에요. 그러니까 4.0은 우리가 뭐 우버도 많이 해봤고 에어비앤비도 많이 해봤죠. 근데 그게 어디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공장까지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4.0은 지금까지는 자기가 뭘 맞추고 싶으면 어디로 갔죠? 양복점, 양장점을 갔잖아요. 지금은 어디 가서 맞춘다는 얘기예요? 공장에 가서 맞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장에 있는 기계들에게 전부 인터넷이 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기계들이 알아서 척척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0은 인터넷이다. 근데 인터넷이 누가 인터넷을 하는 거예요? 기계와 기계가 하죠. 그거를 사물 인터넷이라고 말하죠. 요즘은 4.0이 유행이에요. 일자리 4.0, 직업 4.0 다 4.0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은 공장에까지 들어간 것이다. 정리하면 뭐예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뭐가 가능해야 돼요? 맞춤형 주문 생산이 가능해야 돼요. 내 발 크기에 맞게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신발이 주문이 가능해야 돼요. 두 번째는 어때야 돼요? 빨라야 돼요. 오늘 주문하면 내일 받고 싶어요. 이게 빨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4.0 하면 인공지능, 알파고, 드론 기술을 많이 얘기해요.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산업혁명에서 우리가 뭘 먹고 살 것인가?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기술이 아니라 뭐다? 산업혁명은 돈을 버는 거다. 어떻게 우리나라가 먹고 살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산업혁명 언제부터 시작했죠? 영국의 방적기, 증기기관, 1차 산업혁명입니다. 2차는 뭐죠? 전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전기를 사용해서 컨베이어 벨트로 미국의 포드라는 자동차가 착착착착 만들어진 것이 2차 산업혁명이에요. 3차는 뭐죠? 전 일본의 스시를 생각해요. 우리가 스시에 가면 어떻게 회전 초밥 있잖아요. 앉아있으면 초밥이 쫙 돌아가면 제가 골라 먹잖아요. 그게 3차 산업혁명이에요. 그럼 4차는 뭘까? 4차는 저는 이제 나라를 한번 뭐 영국, 미국, 일본 이렇게 해봤어요. 4차는 제가 독일이란 말을 넣고 싶어요. 이 말을 제일 쓴 나라는 독일입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은 2011년도 이제 시작한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올해부터 이 말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게 4차 산업혁명은 이제 시작이다. 1차, 2차, 3차는 지나간 다음에 저게 3차였나 봐 라고 지난 다음에 이름을 붙였어요. 4차는 언제부터 붙인 거예요? 시작하면서부터 이름을 붙여요. 이제 시작이에요. 뭐가 어떻게 될지, 누가 1등이 될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만큼 빨라진 거죠. 그래서 4차는 이제 시작이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두 가지인데요. 4.0과 플랫폼이에요. 4.0은 뭐냐? 플랫폼 경제랑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플랫폼이 뭘까요? 플랫폼이 뭘까요? 그럼 플랫폼은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좀 복잡합니다. 이게 좀 가장 어려운 그림인데요. 오른쪽으로 보시면 소프트웨어라고 써 있죠. 세계에서 가장 소프트웨어가 강한 나라가 어디죠? 미국입니다. 실리콘밸리.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아마존, 구글, 우버 다 어디서 나왔어요? 미국이에요. 이 미국 시장은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다 차지했어요. 그 다음에 남은 건 뭐가 있을까요? 왼쪽을 보시면 B2C가 나와 있죠. 아까 신발, 개인이 주문할 수 있는 맞춤형 생산이 나온다고 그랬죠. 이게 시작입니다. 이 시작이고요. 오른쪽을 보시면 렌탈이란 말이 써 있어요. 우리가 정수기 다 렌탈해서 먹잖아요. 앞으로 4.0 시대는 어떤 기계냐면 공장에서 렌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개인한테 렌탈하는 게 아니고요. 공장에서도 이제는 기계를 렌탈하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요거가 이제 가장 제가 볼 때는 핵심입니다. 이게 뭐냐면 B2B, 기업과 기업인데 제조업끼리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장이 앞으로 누가 이걸 먹냐에 따라서는 4.0 시대에서 강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플랫폼이란 말이 뭔가? 플랫폼이란 말은 저는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고 싶어요. 플랫폼에 비교되는 말은 파이프라인입니다. 파이프라인은 뭐죠? 그냥 하나의 줄거리, 한 줄로 쭉
나란히 쓴 거예요. 그래서 소재, 부품, 협력계 하나로 쭉 서 있는 거는 파이프라인이고요. 플랫폼은 뭐예요? 저는 유튜브를 생각해요. 유튜브를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내가 만들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판매도 하고 클릭도 하고 계속해서 뭐가 일어나고 있죠? 그게 플랫폼이에요. 지금까지 경제는 파이프라인이었어요. 아, 내가 쟤를 쥐어짜야겠다. 돈을 줄여야겠다. 이것이 파이프라인이에요. 근데 플랫폼 뭐예요? 누가 적인지, 애플이 나의 적인지, 구글이 나의 적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적인지를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랫폼은 이렇게 복잡해요.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게 플랫폼 경제다. 그다음에 이거 하나만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생이면서 공부를 하는데요. 저는 이 말이 아까 오픈 소스랑 연결이 되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내가 뭘 연구를 할 때 나 혼자 숨어서 골방에서 앉아가지고 연구해야겠다.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내가 골방에서 연구하는 순간 시장은 변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 혼자 깔때기를 들고 나 혼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깔때기의 구멍을 다 뚫어야 돼요. 네 의견은 어떠니? 나는 이렇게 생각해. 네가 어떠니? 이 깔때기가 자꾸 구멍이 뚫려서 서로 주고받는 애가 살아남는 거예요. 그거를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말해요. 아까 4차 산업혁명은 뭐라 그랬죠?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럼 시작이라는 건 뭐죠? 누가 그림을 그리느냐예요. 누가 그림을 그릴 것이냐. 그림을 그린다는 말이 뭐예요? 바이 디자인이에요. 만약에 잠실에 가면 100층짜리 빌딩이 있잖아요. 이 100층짜리 빌딩에서 누가 돈을 벌까요? 누가 돈을 벌까요? 롯데가 다 벌까요? 저는 생각할 때 그거는 설계한 사람이 돈을 버는 거예요. 내가 100층짜리 건물을 지을 때 설계하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야 이거는 저기 일본 기업이 잘하니까 걔한테 맡겨. 저기 보안은 독일이 잘하니까 쟤한테 맡겨. 이걸 결정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설계하는 사람이에요. 그 설계하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거예요. 아까 4차 산업혁명은 이제 시작이다. 두 번째는 플랫폼이다. 셋째는 뭐예요? 내가 만든다요. 내가 만든다. 이 말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4.0은 설계한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설계해요? 여러분들이 설계하는 겁니다. 내가 설계하는 거예요. 이 생각, 내가 직접 만든다, 설계한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그러잖아요.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알파고가 있어요. 저하고 알파고하고 싸울까요? 저랑 알파고, 독일과 알파고, 누구랑 싸워요? 결국은 나랑 독일이랑 싸우는 거예요. 나랑 알파고랑 싸우는 게 아니고요. 알파고를 가진 두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가 대한민국이 4.0에서 일어날 것인가 누구한테 달렸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달린 거예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다. 그럼 사람이 중심이다. 사람이 머리를 쓰는 거죠. 그럼 사람도 어떤 데 해야 돼요? 혼자 해야 돼요? 여럿이 해야 돼요? 여럿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통이 중요합니다. 사람과의 소통이 중요하다. 4.0은. 그렇게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저는 이제 알파고를 하면서 우리 직업이 다 날아갔다. 우리 큰일 났다 말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직업이 날아갔다고 두려워하는 사람한테 그 세상에 올까요? 새로운 기술이 왔을 때 내가 걔를 잡아가는 사람이 세상에 올까요? 내가 똘똘한 비서랑 일하는 거예요. 나의 도구가 달라진 거예요. 옛날에는 윈도우 10을 썼다면 이제는 11을 쓰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예요? 똘똘한 애한테 얘 똘똘한 애를 갖고 어떻게 일을 잘할 거냐를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똘똘한 인공지능과 같이 일하고 있다. 이 말을 하는 거고요. 좀 복잡하죠? 앞으로 먹고 살 거리예요. 옛날에는 자동차를 팔면 자동차를 판매하는 자동차 회사랑 그걸 판매하는 딜러만 돈을 벌었어요. 이제는 누가 돈을 벌죠? 여러 사람이 돈을 벌어요. 여러분 중에서는 어디서 돈을 벌고 싶어요, 여기서? 이 많은 모델들 중에서 나는 뭘 먹고 살까?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먹고 살 거리예요. 나는 보험 쪽에 특화를 할까? 어느 쪽으로 할까? 이게 이제 먹거리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나 어떻게 해? 이 플랫폼 시대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저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특허를 참 좋아하잖아요. 특허를 열심히 등록을 해요. 특허로 돈을 벌어요. 시장에 가야 돈을 벌어요. 시장에 가야 돈을 벌어요. 특허만 갖고는 돈을 못 벌어요. 그럼 특허를 가지고 계속해서 뭘 해봐야 돼요? 시행착오를 해봐야 돼요. 그럼 이 시행착오는 교과서에 있나요? 없어요. 자기가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실패를 빨리 해라. 실패하는데 오래 붙잡고 있으면 안 되겠죠? 값싸게 해라. 빨리 값싸게 실패해라. 이 말입니다. 빨리 값싸게 실패를 해라. 두 번째는 이거를 축적의 시간인데요. 내가 이제 그림을 그려봐야 돼. 그림을. 예전처럼 남이 잘해온 걸 그대로 한 게 아니라 첫 번째 발표자가 그러셨죠? 막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근데 만들어 볼 때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같이 만들어 보는 거예요. 같이 막 만들어 보다 보면 뭐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같이 실패를 자주 할 것이냐가 우리가 앞으로 필요한 능력이다 생각이 들고요. 저도 그래서 이렇게 막 배틀에 나옵니다. 배틀에 나오다 보면 제 실력이 좋아지겠죠? 이렇게 해서 시행착오를 해보는 것이 4.0 시대에 맞는 소통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명쾌한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김인숙 박사님은 우리나라의 사회와 경제를 연구한 또 연구원이시기도 하다 보니까 4.0이라고 표현해 주신 그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최고의 전문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말씀해 주신 4차 산업혁명이 요즘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어디서 어떻게 저희가 좀 체감을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4.0을 잘 어디서 일하는지 잘 모르겠잖아요. 근데 가장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구글이 뭘 인수하죠? 전자회사를 인수합니다. 자동차 회사를 인수합니다. 업종이 없어요. 지금 자동차 전시회에 어느 회사가 제일 많이 가요? 삼성이 가요. 삼성은 전자회사잖아요. 전자회사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자동차에 관심 있는 거예요. 기업들을 살펴보시면 아 어디서 돈 벌고 있구나. 이 사람들이 업종을 뛰어넘는구나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4.0입니다.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예. 네, 그런 예. 의미군요. 그렇군요. 네. 저는 사실은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요즘 그 방송이나 신문이나 뭐 굉장히 많이 들리잖아요. 그런데 왠지 알아보기 싫었어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서 짐짓 거리를 두고 기다려오다가 오늘 드디어 임자를 만나서 아 4차 산업혁명이 이런 거였구나. 제대로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문을 좀 받아야죠. 자, 우리 그 질문하실 학생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네네, 질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1학년 한지웅입니다. 이제 4.0이 시장을 지배할 거라 하셨는데 앞으로 다가올 제4차 산업혁명 속에서 우리나라의 강점은 무엇이고 또 세계의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그거에 궁금합니다. 예, 정말 그럼 저도 그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나라의 강점은 뭘까? 그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강점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강점이 뭔가를 생각해보면 저는 노래를 잘하더라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노래를 잘하고 또 배틀을 좋아해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우리나라는 열정이 있어요. 한 번 하면은 막 열심히 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뭘까 생각해도 우리는 마당극을 참 잘했잖아요. 판소리에서 뭐 얼쑤 뭐 어이구 잘하네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잖아요. 그게 바로 재즈거든요. 그러니까 재즈의 음악이 서양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마당극에서 이미 많이 해왔던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막 앉아가지고 이렇게처럼 자, 너 잘한다 너 나와봐라 막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열정 노래도 열심히 잘하고 배틀도 잘하고 한 번 하면은 밤새워서 하는 거 그런 것들. 다만 아쉬운 건 뭐냐면 밤하늘의 별처럼 별들은 다 있는데 뭐가 안 되죠? 잘 엮어지지가 않아요. 4.0은 새로운 기술이 아니에요. 뭐예요? 가치 있는 기술을 엮어내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강의가 네.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데 아주 반드시 꼭 필요한 강의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많은 평가단의 호응을 얻었을지도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세 번째 강의를 담당해 주신 분은 김인숙 연구원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 강연은 대한민국 최고의 가우디 전문가, 신비로운 건축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할 분입니다. 바로 이병기 건축가입니다. 가우디에 대해서 많은 분들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성과 감성이라는 게 서로 대립적인 개념이 아니거든요. 이 과학을 통해서도 우리의 감성을 드러낼 수 있고 그것이 서로 상호 보완되는 그런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병기라고 합니다. 네, 저는 가우디의 모교인 바르셀로나 공과대학에서 건축을 공부했고요. 바르셀로나에서 한 10년 정도 살면서 가우디의 건축을 누구보다 가까운 곳에서 그의 사랑하는 동네를 그리고 그가 사랑하던 음식들, 사람들을 그 햇빛을 느끼면서 건축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우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자, 이 건물을 알아보실까요? 사그라다 파밀리아. 정식 명칭으로 말하면 El Templo Expiatorio de la Sagrada Familia. 네. 아, 분위기가 아주 좋네요. 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성가정이라고 하면 성 요셉, 마리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세 명을 성가정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세 사람을 기리는 속죄의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보통은 가우디의 건축물을 보면서 우리가 아무런 제약도 없이 자유 속에서 그려낸 자연적인 건축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저는 이 건축물이 대단히 합리적인 건축물. 그래서 이성과 감성을 섞어서 만들어진 그런 이성과 감성의 결과물로 빚어진 건축물이라고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건물의 지붕, 화려하게 보이는 지붕의 형태는 제가 모형을 가져왔는데요. 이 형태로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지붕이 그냥 마음대로 빚어낸 것이 아니고 롤드 서피스라고, 우리 한국말로는 선 직면이라고 하는데요. 이 하나하나의 선들이 팽팽한 직선들이죠. 직선들의 조합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형태입니다. 이 건물을 지은 건축가는 이분입니다. 믿을 수 없겠지만 이 사진이 가우디가 26살 때 사진이에요. 근데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데서 강의를 하다 보면 가우디가 로마 시대 사람인 줄 아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가우디는 대강 100년 전, 그러니까 사진이 발명된 이후의 사람입니다. 가우디 하면 보통 떠올리시게 되는 장면이 이런 장면들이죠. 구엘 공원, 그리고 유기적인 형태. 유기적이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오르가닉이거든요. 한국말로 오히려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은 오르간, 기관이잖아요. 하나하나의 기관이 똑똑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하나로 이루어진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연과 사람이 만든 기하학, 그리고 단단한 것들, 물렁거리는 자연의 것들, 추상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기관처럼 통합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건축을 유기적인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죠. 1912년에 가우디가 평생 딱 한 번 국외에서 전시를 하게 됩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자신의 개인전을 갖게 됐거든요. 그때 가우디가 구엘 공원을 설명하면서 보낸 도면이 왼쪽에 있는 도면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도면은 그것을 보기 쉽게 그려놓은 건데요. 이 도면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아보시겠어요? 우리가 경사지에서 내려오는 자동차를 막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든지 이렇게 막겠죠. 그 자동차에 기울여서. 그런데 이전까지, 가우디 이전까지 수천 년간 건축물은 옆으로 오는 힘을 이렇게 막고 있었어요. 내려오는 자동차를 똑바로 선 기둥으로 막는다 생각해 보세요. 허리가 굉장히 아프고 효율적으로 막을 수도 없겠죠. 그래서 수천 년간의 건축 역사를 뒤집는 순간이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가우디가 기울어진 기둥을 처음으로 쓴 것이 구엘 공원의 미아둑도라고 부르는 고가 도로 밑에였었고요. 그것이 건축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은 구엘의 공장단지 안에 있는 성당입니다. 가우디가 뭔가를 혁신하고 어떤 새로운 것을 시작했는지를 이야기해 보려면 가우디 이전에 돌건축물을 어떻게 지었는지 얘기해 봐야지 되겠죠. 가우디는 1900년 앞뒤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페인 전체를 다 합쳐서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한 채 지어진 것이 1900년입니다. 그러니까 가우디가 철근 콘크리트를 미워해서 사용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요. 가우디가 사실상 밀라주택이나 이런 대표작들을 지을 당시에 스페인의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거의 없었어요. 돌이라는 재료의 특성에 대해서 오늘 과학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돌이라는 재료는 어떤 힘에는 굉장히 강하고 어떤 힘에 굉장히 약합니다. 어떤 힘에 강할까요? 누르는 힘. 네, 누르는 힘에는 굉장히 강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병기 씨 어떻게 저렇게 높은 성당, 100m도 높은 성당이 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전 전혀 신기하지 않은데요. 히말라야 산을 보세요. 몇천 미터 올라가도 누르는 힘에는 충분히 버티거든요. 그런데 돌이 약한 힘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짧게 치는 힘. 그래서 한마 드릴이라는 게 있는데요. 드릴을 아무리 빠른 속도로 돌려도 벽은 안 깨집니다. 근데 한마 드릴은 0.5mm라도 탁탁탁탁탁탁 이렇게 치면 돌이 쪼개져요. 그래서 돌은 하나는 짧게 치는 힘에 약하고요. 또 하나는 당기는 힘에 약합니다. 우리가 돌을 당길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건축에선 당기는 힘이 너무 많이 사용돼요. 기둥과 기둥 사이 간격이 멀어지면 건축물의 보라고 할 수 있는 가운데 천정에 있는 보는 이렇게 중력에 의해서 기울어지겠죠. 이 모습을 임산부 배가 나왔을 때처럼 생각해 보세요. 임산부 배가 이만큼 나오게 되면 배가 터지거든요. 당겨져서 터지는 거예요. 이렇게 아치 모양으로, 반 아치 모양으로 기울어지면 위에는 누르는 힘이 생기고 아래는 당겨지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랫부분이 터지거든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요, 이 하나하나의 아치들은 여기 있는 돌이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려고 하겠죠.
떨어지려고 하면서 옆에를 누릅니다. 옆에 돌을. 이 돌이 떨어지려고 하면서 옆을 밀고, 이 돌이 떨어지려고 하면서 옆을 밀고, 옆을 밀고, 옆을 밀고. 그래서 모든 힘을 다 누르는 힘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라는 재료에 너무너무 좋은 거죠. 사실상 이상적으로 머릿속에 계획한다면 무한대로 큰 건물을 만들 수도 있어요. 가우디가 기울어진 구조체를 처음 사용한 것이 구엘 공원이라고 했는데요. 그것을 야외에서 기울어진 구조체를 사용한 것이랑 건축물 내에 가지고 온 것이랑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구조체를 조금 기울인다는 것은 건축의 모든 부분을 다 흐트러뜨려야 되는 이야기예요. 그 건축이 처음으로 실현된 것이 구엘 공장단지 안에 있는 지하 경당입니다. 실제로는 이 건물은 지하 1층만 지어진 건물입니다. 지하 1층만 짓고 짓다 마른 건물인데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올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기울어진 구조체와 그것을 버틸 수 있는 벽면, 룰드 서피스라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형태가 건축에 사용된 첫 번째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이 건물 안에 들어가 보면 모든 기둥과 구조체들은 자기 필요에 의해서 어느 정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아까 기울어진 기둥이 훨씬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기울어진 각도가 어느 정도 기울어져야 되는지는 굉장히 복잡한 계산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벽이 이렇게 물결치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A4 용지를 이렇게 한 장 놓으면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A4 용지를 이렇게 놓으면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없죠. A4 용지를 반으로 접으면 서죠. 세 번 접으면 더 단단하게 서고 여러 번 접으면 위에서 오는 힘을 버티기에 매우 좋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벽면이 파동치면서 기울어진 이런 벽면들이 사용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실은 예술적인 것이기도 하면서 기술적인 것이기도 하는 것이죠. 바르셀로나에 가장 많이 가로수로 사용되는 나무 중에 하나가 플라타너스 나무인데요. 가우디가 플라타너 하나로 올라가다가 여러 개로 갈라지는 기둥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했을 때 자연의 사물들을 보니 하나로 올라가다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이 나무가 전혀 아무 이음매가 없는데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아, 사람들한테 익숙한 형태 중에도 우리 이 구조적으로 합리적인 형태를 대입할 만한 형태가 있겠구나. 성가정 성당 안에 사용된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그 기둥인데요. 이 앞에 모양은 분명히 플라타너스 나무의 모양을 모사하고 있죠. 이 지붕은 마치 나뭇잎 사이로 빛이 들어오는 숲속을 그린 것 같은, 모사한 것 같은 장면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모사한 형태를 담고 있을 뿐 이 건축물은 극도로 구조적으로 합리적인 건축물이에요. 우리가 가장 밸런스의 기적을 이루었다고 했었던 고딕 성당엔 5m짜리 부벽이 바깥에 다 목발을 짚고 있었거든요. 수십 개가 달려 있어요. 성가정 성당은 170m 높이를 갖고 있는데요. 목발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목발이 필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위에서부터 오는 힘을 대각선으로 그대로 받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성가정 성당을 그냥 이렇게 관찰자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아, 이것이 어떤 그냥 예술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가우디는 계몽주의 이후의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요즘 사람. 그래서 세상을 합리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체득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봤었던 이 성가정 성당 이 장면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성과 감성으로 빚어낸 건축.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실 수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스페인의 천재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의 건축물을 통해서 그 안에 숨어있는 또 과학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병기 건축가님은 또 우리나라 최고의 가우디 전문가라는 애칭에 걸맞은 오늘 강의를 들려주셨는데 그런 호칭이 붙게 된 특별한 계기가 좀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전 실은 가우디가 싫어서 가우디를 공부한 사람입니다. 모더니즘 건축을 전공했어요. 선생님한테 가우디에 대한 책을 한 권 읽는다면 어떤 책을 읽을까요?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가우디가 직접 쓴 책은 세상에 한 권밖에 없다. 건축 노트를 읽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가우디가 100년 전 건축가지만 이성과 감성의 조합으로 뭔가를 만든다는 입장에서 가장 현재적인 건축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기술 극단을 벗어나서 뭘 할 수 있을까 보면 100년 동안 선례가 없거든요. 지금 선례가 있는 거예요.
100년 전에 그것을 했던 건축가가 가우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세계적인 건축가 가우디의 건축물을 통해서 그 안에 숨겨져 있던 과학을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죠. 과연 청중평가단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을지 궁금한데요. 네, 마지막 강의를 들려준 이병기 건축가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이언스 배틀에 나선 우리 네 분 최고의 연사들의 이 강연을 다 들어봤는데요. 100명의 우리 평가단의 마음을 움직인 최고의 강연은 과연 무엇일까요? 기술은 얼마나 길까요?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만들 수 있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왜 만드는지 필요를 찾아서.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노는 데는 창의성이 필요하거든요. 창의성이 중요하다면서요. 우리는 잘 놀아야 합니다. 4.0은 가장 중요한 게 사물 인터넷입니다. 산업혁명은 돈을 버는 거. 4.0과 플랫폼이에요. 내 거를 만들어내죠. 맞춤형. 가우디라는 사람이 예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성과 감성으로 빚어낸 건축. 그래서 세상을 합리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자, 그럼 나의 마음을 움직인 단 한 명의 강연자에게 지금부터 투표해 주십시오. 네, 이제 투표가 다 마감이 되고 결과 집계도 나왔죠.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네. 오늘 열심히 들어주시고 또 마음을 움직인 한 분께 투표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혼신의 강연을 해주신 우리 네 분의 전문가를 일단 무대로 함께 모시겠습니다. 올라와 네, 주십시오. 박수로 맞아주시죠. 자, 100명의 평가단에게 선정될 최고의 강연은 단 하나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 결과를 발표할 텐데요. 총 100표 중에 41표를 획득하셨습니다. 와. 궁금하시죠? 연말 특집 과학톡 사이언스 배틀 100명의 평가단이 뽑아주신 최고의 강연은 가우디를 강연해 주신 이병기 건축가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100명의 탐정단의 마음을 움직인 최고의 강의였습니다. 이병기 건축가님. 앉아 계신 분들도 오늘 많은 부분 공감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인류 역사를 바꾼 대물리학자잖아요.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단지 호기심이 굉장히 많을 뿐이다. 그렇습니다. 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이 주옥 같은 시간이 혹여 여러분들의 속에서만 잠들어 있었을지도 모를 그런 호기심을 무한히 일깨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또 변화가 되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과학 발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계기가 됐을지 저도 10년 후 20년 후가 또 기대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야구 여신에서 과학 여신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 정인영 씨와 함께한 시간이었죠. 네. 사이언스 배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뭔가 제가 좀 몰랐던 거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도 있었던 것 같고 새로운 걸 많이 배우는. 제가 평소에 건축에 많이 관심이 없었는데 이 강연을 통해서 건축이 굉장히 과학적인 면을 많이 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판매자와 그다음에 구매자가 이제 소통하는 그런 시장이 이제 올 것이라는 것을 새로 알게 됐고 그래서 되게 의미 있었던 강연이었던 것 같아요. 좋은 얘기도 많이 듣고 좋은 지식 많이 얻어갑니다. 그 영화를 가지고 과학을 우리가 탐구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지루하지 않고 재밌게 강연 배틀다운 강연을 해주셔서 정말 전 재밌게 봤습니다.